예,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AI 거품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리스크온 분위기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2차 전지가 오르지만 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쪽이 바이오지 않습니까?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이혜진 인플바이오 대표 모시고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워낙 시장에 이제 반도체적으로 쏠림이 있다가 그 자금이 좀 갈 수 있는 쪽이 어디냐? 대표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쪽이었는데 네. 뭐 우리 대표님은 뭐 전략적으로 뭐 수급이 어떻게 이런 건 아니시고 섹터를 네. 보시니까 네. 제약바이오를 보면 이제 연말에 지금의 제약바이오의 연말 환경이 어때요? 좀 우호적입니까? 네. 네, 지금 수급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확실한 것을 추가할 거냐 아니면은 미래에 약간 불안하지만 미래의 과실을 이제 선택할 거냐 이 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3개월 정도 제약바이오가 주춤한 사이에 이제 대형주라는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서 이제 크게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아주 큰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작년도에 이제 벌써 올라왔고요.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수급만 본다 그러면 바이오 쪽에서 그렇게 급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수급 쪽에서 약간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 3개월 정도 계속 횡보하는 요 구간에 발표된 그런 임상 결과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의 그런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발표가 계속 누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한 달 반 이상 남짓 남았는데 이 기간에 상당히 많은 기업별 중요한 이벤트가 촘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마지막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하고 연관성이 높죠. 금리 인하 때 수혜를 받는 섹터이고요. 금리는 뭐 12월에 또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제 미국이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실세 금리가 오릅니다만 금리는 이제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또 연말 뭐 연초까지 주목할 바이오 쪽의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네, 학회에서 발표하는 그런 중요한 네. 그런 임상 결과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주요한 기업들, 예. 예, 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임상 결과나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마취치료제라든가 또 비만 치료제 이런 분야에서 중요한 임상 결과가 있고요.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 제형 그래서 렉나자의 매출 상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이 외에도 리가켄바이오 LCB84라는 그 리가켄바이오의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이제 파이프라인의 임상 일상 결과 발표.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도 테드 갑상선 암병증 같은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상장되면은 아무래도 바이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이 짧은 기간 내에 아주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가 아주 많이 축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뭐 바이오 하면 금리 그다음에 학회 아닙니까? 가장 큰 모멘텀이. 근데 연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부터 보는데 올해도 보니까 뭐 그게 아니라 연중에 계속 또 여름 뭐 유럽의 학회 맞습니다. 연말까지 또 이제 내년 연초까지 학회가 모멘텀이 이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학회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그 계속 이제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그 바이오텍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네. 계속해서 주목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의 뭐 기업별 흐름이라든지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바이오가 한 3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은 옆으로 횡보를 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그 이유를 하나만 찾자 그러면 기술 이전이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 에임드 바이오 한 개밖에는 기술 이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산업에서 큰 장작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언제 정도
기술 이전이 다시 올라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약간 중국하고 미국과의 이런 역학적인 관계가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중국의 신약 개발 성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부분을 제재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약 물질을 도입할 때 약간 제재를 가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빅파마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빨리 중국의 우수한 물질들을 하루빨리 도입을 하자라는 거죠. 따라서 한국의 그런 기업의 기술 이전이 약간 뒤로 밀리는 그런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7월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미국 빅파마가 기술 도입한 9개 물질 중에 해외에서 도입한 게 4개인데 그게 다 중국입니다. 예. 따라서 약간 이런 역학적인 관계가 작용하고 있으니 아마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로 가면서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어떤 뭐 기술력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어떤 네.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의 움직이는 점이 기술 수출을 최근 한국 기업들이 조금 뜸했던 이유가 네. 이제 거기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기업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쪽은 또 알테오젠인데 네. 알테오젠의 이제 머크 쪽에 실제로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면 얼마나 계상하느냐 뭐 이런 네. 문제가 있고 최근엔 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요.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임시주총을 네. 거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찌됐건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트비포라는 이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특허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혼합 제형에서는 경쟁 회사 대비해서 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키트루다지만 향후에는 가장 그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ADC 분야로 지금 먼저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키트루다 S 제형, 피하 주사 제형의 그런 전환율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알테오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른 그 바이오텍들은 그러면 조금 시간적으로나 기대할 만한 뭐 이게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네. 기대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소위 뭐 이 3대장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다른 기업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학회들에서 아주 그 중요한 임상 결과들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네. 그 특징들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안전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 효과를 경쟁 업체만큼 가져가면서 안전성이 매우 뛰어난 그런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이번에 ADC 월드에서 2개 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기술, 이 2개 부문에서 기술 수상을 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별로 그렇게 옆으로 횡보해서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기술들은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제 오실 때마다 바이오텍이 어디를 봐야 돼요? 근데 뭐 모르는 쪽에서 브레이크 스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잘했던 데가 계속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소위 알테오진 얘기하면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이 이제 묶여서 가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또 어떤 바이오의 어떤 경향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이제 메쉬 얘기도 하셨고 네. 비만 치료제 쪽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자가 메세라를 이제 또 인수하기로 합의가 되면서 결국 비만 쪽 얘기가 또 핫하더라고요. 비만 네. 쪽에서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비만 치료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세라를 누가 인수하느냐 갖고 네. 치열한 경쟁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이제 100억 달러의 화이자가 가져갔습니다. 그 포인트로는 장기 지속형입니다. 한 달 제형의 주사 제형을 누가 확보하느냐. 예. 현재는 일라이 릴리와 이제
그 노보노 디스크에게 디스크가, 완전히 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차기는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1개월 제형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벌어진 거고요. 최근에 그 오베시티 위크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한 달 전이 아니라 또 수개월 동안 약물이 지속되는 그런 기술들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경구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구용 치료제도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가 공이 내년도 1분기 정도에 이제 신약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주사 제형에서 이제 그 경구용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 번째는 이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손실이 높기 때문에 이 근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GLP-1 계열인데 아밀린 작용제로 같이 연구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근육을 보강하는 그런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장기 지속형, 그다음에 경구용, 그리고 근육을 보강하는 이런 쪽으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하고 이제 일라이 릴리 어떤 2파전에 화이자가 이제 다시 참전하면서 글로벌 비만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국내 기업들 쪽에서 분명히 비만 치료와 관련된 앞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얘기하셨고, 우리는 주로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어떤 물질 이런 거를 하는 데가 많잖아요. 네. 국내 기업들 주목할 쪽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의 근육을 보강하는 네. 1732라는 물질이 이제 임상 일상 결과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GLP-1 계열 약물과 같이 병용을 해서 치료하는 그런 쪽에서 만약에 좋은 임상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빅파마의 픽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장기 지속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들이 이제 향후에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펩트론이라든가 인벤티지랩 같은 회사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바이오 쪽 얘기하다 보면 CDMO를 항상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가는데요. 네. 삼성바이오는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거래가 재개될 때 또 모멘텀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 또 셀트리온 쪽은 기대가 있는 듯하면서 또 고만고만하고 CDMO 쪽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CDMO 생물보안법, 미국의 네.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CDMO 쪽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수혜를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완전히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 경쟁 업체들, 그래서 론자라든가 후지필름 같은 회사들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향후에는 이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글로벌 캐파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제 제품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요번에 이제 재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고객과의 이해상충 이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는 ADC 분야는 아직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초기 단계인데 일단 중국의 우시가 밀려나면서 보다 이제 유리한 조건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연말 바이오의 그 투자의 기회들이 유효한, 우호한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눈여겨볼 만한 대표님의 바이오 기업, 관심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네, 가장 이제 뭐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향후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네. ABL 바이오 이런 네.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캠, ABL, 네. 그리고 전체적인 제약, 이제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약주를 얼마를 가져갈 거냐라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을 수 네. 있고, 제약주 안에서도 예를 들면 꼭 한 종목이 아니라 몇 개 종목을 포션을 가져간다고 하면 제약주 안에서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돼요? 네. 한 3가지 정도나 4개 정도의 종목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을 갖췄느냐, 기업 선정 요건을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 기술 경쟁력 그리고 현금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기업을 넣고 뺄 때는 그 기업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벤트를 잘 보셔서 전체 뺄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들어갈지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바이오가 어렵다. 그러나 이제 포트폴리오를 종목으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분들의 대안이 이제 ETF가 될 수 있을 텐데 글로벌 투자 제약회사 바이오를 할 때 어떤 할 수 있는 ETF나 국내에서도 ETF들이 이렇게 뭐 섹터별로 다양하게 좀 나와 있는지 아니면 전체 바이오로만 묶여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 ETF들도 변동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XBI라는 바이오텍으로 구성된 그런 ETF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이제 포트폴리오를 여러 종목으로 같은 비중으로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있고.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핵심주들만 모아서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따라서 액티브하게 네. 운용하는 그런 ETF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좀 비중을 좀 중요한 쪽에 비중을 실는 쪽이 더 성과가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훨씬 지금 잘 나오고 네. 있고요. 예. 국내 업체들 중에는 모든 회사들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갈 만한 그런 자격 요건을 네. 갖춘 기업들로 추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오 얘기 오늘 했고요. 내일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오시는데요. 그러게요. 환율이 안 떨어져요. 원화 약세가 너무 이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해결의 실마리가 될까? 또 관련돼서 외국인 자금이나 이런 흐름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내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바이오 이야기 인풀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